구매자님, 어디 계세요? 호텔 라운지 한가운데서 며느리 김지영이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화려한 모습이었죠. 오늘을 위해 특별히 차려입었다는 게 역력했어요. 그녀는 한 벌에 수백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은 명품 원피스를 걸치고 있더군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죠. 얼굴엔 완벽하게 화장을 했고 입술은 선명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눈가에는 반짝이는 아이섀도우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곧 재력가 사모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는 게 제 눈에는 훤히 보였죠. 손에 든 작은 보석함을 꽉 쥐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물려받았던 비치 쌍가락지, 며느리에게 예단으로 줬던 진주 목걸이, 손주가 태어나면 주려고 아껴뒀던 순금 열쇠까지 모두 그 안에 들어 있었죠. 제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팔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라운지 구석자리에 앉아 선글라스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은 바싹 말랐어요. 온몸의 근육은 긴장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제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죠. 김지영이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더군요. 아마도 제 딸아이가 만든 가짜 계정에서 보낸 위치 안내 메시지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았고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그녀의 테이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가 물었죠. 구매자가 나인 건 몰랐니? 그 순간 김지영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띠고 있던 입가가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눈은 점점 커지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어요. 손에 쥐고 있던 보석함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그녀가 겨우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라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과 그녀가 팔려고 들고 온 폐물 상자가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 김지영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제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제 싸늘한 미소 속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죠. 그때였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핸드폰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미리 초대해둔 김지영의 지인들이었죠. 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생방송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를 옥죄어오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을 위해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하던 날들을,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에 온 가족이 저를 의심하던 순간들을, 제가 평생 아껴온 추억들이 중고, 거래앱에 헐값으로 올라온 걸 보던 그 충격을 모두 견뎌낸 거죠.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김지영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올랐어요. 이마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것, 타인의 시선과 완벽한 이미지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그림이었죠.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들 선우와 며느리 지영이의 결혼 1주년이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던 마지막 날이었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선우는 정말 행복해 보였고 지영이는 단아한 미소를 띠며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식탁 위에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르며 축하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붉은 벨벳으로 감싼 손때 묻은 오래된 보석함이었죠. 그걸 지영이 눈앞에 놓으며 제가 말했어요. 이제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이건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물려주신 건데 이제는 내 것이라고요. 이 말을 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집안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상자를 여는 지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안에는 맑고 투명한 초록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비치 쌍가락지가 들어 있었죠.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니 때부터 며느리에게만 전해지던 특별한 전통이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어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이제 너를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죠. 지영이는 감격한 듯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에 직접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가늘고 하얀 그녀의 손가락에 빛이 반지가 딱 맞았고 레스토랑 조명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죠. 그 모습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선우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고맙습니다. 지영이도 제게 꾸벅 절을 하며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우리 집안의 전통이 앞으로도 잘 이어질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후였어요. 딸아이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죠.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언니 SNS 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되묻자 딸은 지금 당장 확인해 보라며 지영이의 계정 주소를 보내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휴대폰을 켜고 지영이의 SNS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 사진이 있었죠. 시가 700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은 고급 브랜드였어요. 사진 속 지영이는 그 가방을 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반응이 수십 개나 달려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70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여유가 있을까요? 선우의 월급으로는 아무리 아껴도 그런 사치품을 덥석 살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빚을 낸 건 아닐까, 감당도 못할 카드를 긁은 건 아닐까, 별의별 걱정이 다 밀려왔죠. 아들이 고생할까봐 염려되는 건 모든 엄마의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지영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밥은 먹었냐 안부를 묻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아가, 혹시 돈 필요하면 나한테 먼저 말하지 그랬니? 그랬더니 지영이는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며 목소리가 떨리더니 금방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군요. 이건 친구들끼리 개 타서 산 거고 자기 돈으로 산 건데 왜 이렇게 의심하시냐며 울먹였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라고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거라고 변명하는데
때마침 선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따지더군요. 엄마, 지영 씨한테 왜 그래? 우리 쪽팔리게 왜 그러냐고 지영이가 울면서 전화했다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너무 서럽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죠. 순식간에 제가 악역이 돼버렸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괴롭히는 나쁜 시어머니, 며느리의 쇼핑까지 간섭하는 속 좁은 노인네가 된 거죠. 저는 황급히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오해라고, 그냥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수십 번을 말했지만 선우는 쉽게 풀리지 않는 목소리로 앞으로는 지영이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를 걱정하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던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렸지만 아들 부부의 결혼 생활에 괜히 금이 갈까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가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죠.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잠 못 이루던 어느 밤이었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딸아이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밤늦게 뭐 하냐고 물으니 중고거래 앱을 구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물건들이 많이 올라온다며 무심코 화면을 넘기던 딸이 갑자기 소리쳤죠. 딸아이가 제게 외쳤어요. 엄마, 이거 할머니 반지 아니야? 라며 휴대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죠.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영이한테 준 비치 쌍가락지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판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집안 어른께 물려받았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 급처합니다.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분명히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판매자 정보를 확인했죠. 계정 이름은 영어와 숫자를 섞어 만든 익명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에 희미하게 보이는 배경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바로 지영이네 집 거실이었어요. 제가 직접 골라준 커튼과 소파가 그대로 보였죠. 딸아이도 그걸 알아봤는지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언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러 판매자의 다른 판매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예단으로 해줬던 진주 목걸이가 있었고 손주가 태어나면 주려고 했던 순금 열쇠도 있었으며 심지어 제가 선우 결혼식 때 선물했던 커프스 단추까지 매물로 올라와 있었어요. 모두 헐값에 급하게 처분한다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으며 눈앞이 아찔해져서 결국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죠. 딸아이가 황급히 물을 떠다 줬지만 한 모금도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제 진심이, 제 마음이 이렇게 헐값에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전해준 폐물들이, 며느리를 향한 애정이 담긴 선물들이 중고 거래 앱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가문의 역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저 돈으로 바꿔버릴 물건에 불과했던 거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비치 반지를 지영이 손에 끼워주던 그 순간이 떠올랐고 그녀가 눈물 글썽이며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찢어놓았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선우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고 지영이의 진짜 얼굴을 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선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밤새 겪은 충격과 분노로 미세한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죠. 제가 말했어요. 선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괜찮니? 출근 준비 중이라며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어젯밤에 본 사실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내 와이프가 올린 것 같은 물건들이 있다고, 내가 준 비치, 반지랑 진주 목걸이가 팔려나가고 있다고요. 선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요. 또 시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되물으니 선우는 짜증이 가득 섞인 어조로 대답했어요. 지영이가 그럴 리 없다고, 엄마가 요즘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는 것 같다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벌써부터 아내의 편에 서서 저를 나무라는 태도가 역력했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사진을 보내줄 테니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했죠. 선우는 그러라며 귀찮다는 듯 전화를 끊었고 저는 황급히 휴대폰으로 캡처해뒀던 화면들을 전송했습니다. 판매글 사진, 비치 반지 이미지, 진주 목걸이, 순금 열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했죠. 몇 분 후 선우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가워져 있었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지영이한테 물어봤는데 절대 아니래요. 누가 사진을 도용해서 장난치는 거라고,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고, 지영이도 너무 황당해하고 속상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 좀 믿어달라고, 왜 자꾸 며느리를 의심해서 힘들게 하냐고 오히려 저를 다그쳤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판매자 계정 프로필 사진을 보면 분명히 지영이네 집이라고, 커튼이랑 소파 배경이 똑같지 않냐고 다시 설명했죠. 하지만 선우는 그것마저 우연의 일치일 거라며 비슷한 인테리어를 한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갖고 단정 짓냐고 반박했어요. 그리고는 제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요즘 지영이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혹시 며느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울부짖듯 해명했지만 선우는 믿지 않았죠. 전화를 끊기 전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결혼 생활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제 눈으로 본 게 맞는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중고 거래 앱을 확인했어요. 비치 반지는 이미 판매 완료 표시가 떠 있었고, 진주 목걸이도 예약 중으로 바뀌어 있었죠. 순금 열쇠는 가격이 더 내려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빨리 사가길 바라는 마음이 역력했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고 목구멍이 꽉 메어왔으며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어요.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것들이 며느리에게 제 진심을 전하며 느꼈던 그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제 아들조차 저를 믿어주지 않았죠. 너무나 외롭고 서러웠어요. 결국 딸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가 믿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먹이며 물었죠. 딸은 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오빠는 완전히 언니 편이야.
지금은 뭘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조금 더 확실한 증거,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엄마만 바보 된다고 조언했죠. 그 말이 맞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중고거래 앱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밤낮으로 그 계정을 지켜봤죠. 식음을 전폐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제 모습이 꼭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지영이가 새로운 판매 글을 올린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우 결혼식 날 선물했던 금반지였습니다. 돌아가신 시할머니께 물려받은 것을 아들. 결혼 기념으로 특별히 세공해서 준 거였는데 그것까지 팔려고 내놨더군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배경에 지영이네 집 침대 시트 무늬가 선명하게 보였고 반지를 쥔 손가락 끝에는 지영이가 즐겨 바르는 특유의 진한 빨간색 매니큐어가 찍혀 있었죠. 이건 누가 봐도 지영이가 맞았습니다. 더 이상 도용이니 우연이니 하는 변명을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였죠. 저는 즉시 화면을 캡처하고 선우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선우야, 이번엔 정말 확실한 증거야. 사진을 전송하며 배경을 보라고, 손톱을 보라고, 이것도 도용이고 우연이냐고 따졌습니다. 선우는 사진을 확인하더니 잠시 말이 없었죠. 드디어 진실을 믿어주나 싶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제 기대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아주 단호한 목소리였죠. 설령 그게 지영이 사진이라 해도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자기가 직접 물어볼 테니 엄마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죠. 제 아들은 완전히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내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고 어머니의 말은 의심하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지영이가 얼마나 완벽하게 선우를 길들였는지 그때 깨달았죠. 그날 밤 선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이와 이야기했다고 그 물건들은 지영이 친구한테 대신 올려달라고 부탁받은 거라고 지영이는 그냥 사진만 찍어준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자꾸 오해하니까 지영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냐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죠.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 것을 대신 올려주면서 왜 집안 어른께 물려받았다. 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적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선우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바로 다음 날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죠. 흐느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의심받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시댁 생활이 무섭다고, 선우 오빠한테 이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죠. 제가 당황해서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려는데 지영이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거죠? 제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잠시 후 예상대로 선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죠. 엄마, 지영이가 이혼하고 싶대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이제 정말 선 넘지 말라고 경고하듯 말했어요. 제가 치매에 걸려 헛것을 보는 거니? 내가 너희를 이간질하는 악독한 시어머니니? 라고 절규하듯 물었지만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게 한숨만 쉬더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엄마도 머리 좀 식히고 진정하시라며 전화를 끊었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저는 거짓말쟁이가 됐고 정신 이상한 노인이 됐으며 며느리를 괴롭히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죠.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제 편에 서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저는 복수를 결심하기 시작했죠. 며칠 동안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하루 종일 커튼을 쳐놓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으며 빗발치는 전화도 받지 않았죠. 딸아이가 걱정돼서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으며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싶었어요. 제 편 하나 없는 세상이 너무나 무서웠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또 문을 두드리길래 마지못해 열어줬죠.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얼굴이 이게 뭐야? 완전 초췌해지셨어요. 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정말 말이 아니더군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한 얼굴에 푹 꺼진 눈,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푸석푸석한 피부가 거기 있었어요. 정말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죠. 딸은 저를 소파에 억지로 앉히고 물을 떠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죠. 엄마, 이것 좀 봐요. 라며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지영의 SNS 실시간 방송이었어요. 화면 속 김지영은 제가 알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죠. 화면 속에서 지영이는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음식들이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으며 친구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죠. 댓글 창에는 부럽다는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더군요. 오늘 친구들이랑 특별한 날이라서 호텔 파티 중이에요. 무슨 특별한 날이냐는 댓글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제가 요즘 재테크를 잘해서 용돈이 좀 생겼거든요. 재테크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폐물을 팔아서 번 그 더러운 돈을 재테크라고 표현하더군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지영이의 손목에는 제가 처음 보는 새로운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목에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으며 귀에는 반짝이는 귀걸이가 달려 있었어요. 모두 제 추억과 눈물을 팔아서 산 것들이겠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지영아, 그 반지 어디 갔어? 지난번에 보여준 그 초록색 예쁜 거.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지영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팔았어.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깔깔 웃으며 덧붙였죠. 시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너무 촌스럽지 뭐야. 촌스럽다고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그 빛이 반지를 증조할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사랑으로 전해주시던 그 소중한 가보를 촌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참고 참았던 무언가가 툭 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취향은 좀 그렇지. 우리 엄마도 그래. 라며 동조하더군요. 지영이도 신이 나서 함께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뭐 팔아서 이렇게 좋은데 쓸 수 있으니 괜찮지 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요. 가문의 역사였고 며느리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었으며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지영이에게는 그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촌스러운 물건에 불과했던 거죠. 화면 속에서 지영이는 계속해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더 따르고 비싼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셀카를 찍으며 한껏 행복을 과시하고 있었죠. 그 파티는 전부 제 추억과 제 눈물을 팔아서 차린 호화로운 잔치였습니다. 딸아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거 증거 다 캡처해뒀어. 방송 내용 전부 녹화했고 댓글도 다 저장했으며 김지영이 한 말들도 모두 기록해뒀다고요. 그리고는 제 눈을 보며 물었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김지영을 노려봤습니다.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이를 너무 세게 악물고 있어서 턱이 다 아팠으며 눈에서는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김지영.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남들의 시선, 내가 전부 짓밟아줄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에 흠집을 낼까봐, 가족관계가 나빠질까봐 망설였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바보 같게 느껴졌어요. 지영이는 그런 저의 망설임과 배려를 이용해서 더욱 대담하게 저를 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맹세했죠.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직거래를 선물해주마. 저는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 애가 아직 팔지 못한 나머지 폐물들을 우리가 사자고 직접 만나서 내 손으로 복수하자고 했죠.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편이라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제게도 드디어 아군이 생겼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죠. 그날 밤부터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온라인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중고거래 앱의 작동 방식, 판매자와 구매자의 심리, 직거래 약속을 안전하게 잡는 방법까지 모든 걸 꿰뚫고 있었습니다. 딸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주 돈 많은 재력가 사모님 컨셉의 가짜 계정을 만들면 된다고 김지영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서 덫으로 끌어들이면 된다고 했죠. 먼저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듯한 우아한 이미지를 사용했고 닉네임은 스텔라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으로 정했으며 자기소개에는 오래되고 이야기가 있는 귀금속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라고 적어놨죠. 딸은 몇 개의 다른 계정으로 고가의 물건들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후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어요. 거래 평점도 최고점으로 만들어놨고 후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통 큰 구매자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놨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딸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로 할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이걸 실행하면 선우 오빠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상관없다고. 이미 내 아들은 저를 버렸다고. 며느리의 거짓말에 놀아나 제 어미를 정신병자 취급한 순간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게 됐다고요. 이제는 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죠.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영이가 올린 폐물 판매 글들이 떠 있었죠. 진주 목걸이, 순금 열쇠, 금반지까지 아직 팔리지 않은 것들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정중하면서도 여유가 넘치는 말투로
물건들을 전부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가격은 제시한 금액의 2배를 주겠다고 현금으로 직거래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죠. 엄마, 정말로 보낼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보내. 이제 시작하자. 딸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날아가는 걸 보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이 저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줬죠. 김지영, 내가 원했던 큰손 구매자가 나타났다. 내 욕심이 널 이 덫으로 이끌 거야. 그리고 그 덫에서 내가 맞이할 것은 돈이 아니라 지옥 같은 치욕이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죠. 복수의 판은 그렇게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딸아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던 저는 벨이 한 번 울리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받았죠. 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답장 왔어요. 뭐라고 했냐고 제가 묻자 딸은 지금 바로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잠시 후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김지영의 답장이었죠. 문장 하나하나에서 감추지 못하는 기쁨과 흥분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가격을 2배나 주신다고요?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말투였고, 그러면서도 서둘러 거래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돈이라는 미끼를 그녀가 확실하게 물었다는 신호였죠.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완전히 넘어왔어요. 지영이는 이미 큰 돈에 눈이 멀어서 다른 의심 따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판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딸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든든한 내 편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딸은 김지영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일부러 바로바로 답장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여유 있게 대화를 이어갔죠.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딸은 귀금 속 수집이 오랜 취미라며 이런저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떤 이야기가 담긴 물건들을 특히 좋아하는지 물어봤으며 지영이가 올린 패물들의 디자인이 참 기품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영이의 허영심을 한껏 자극한 거죠. 김지영은 점점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탐욕스러운 여자였어요. 사실 이것 말고 더 귀한 게 있는데요. 라며 먼저 새로운 제안을 하더군요. 아직 앱에는 올리지 않은 물건들이 몇 점 더 있다고 사모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니까 먼저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스로 파멸의 덫을 향해 더 깊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김지영한테서 사진 몇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죠. 제가 선우 결혼식 때 따로 챙겨줬던 금팔찌, 명절 때 우리 며느리 예쁘다며 머리에 꽂아주었던 비녀, 심지어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시며 이건 절대 남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옷가락지까지 모두 사진으로 찍어 보내온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물건들은 제가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자물쇠까지 채워 보관해뒀던 것들이었죠. 그 말은 즉 김지영이 제가 없는 사이에 저희 집에 들어와 안방을 뒤지고 자물쇠를 부숴서까지 이 물건들을 훔쳐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제 물건들을 훔쳐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했는지 알 수 있었죠.
단순히 폐물을 판 수준이 아니라 이건 명백한 절도였어요. 분노를 억누르며 딸에게 답장을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딸은 제 마음을 읽었는지 태연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보냈죠. 모두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사겠다고, 가격은 원하는 대로 맞춰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은 즉시 답장을 보내왔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이제 덫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죠. 그리고 딸이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싶다고, 이렇게 귀하고 이야기가 있는 물건들은 사진으로만 보는 게 예의가 아니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죠.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최고급 호텔 라운지를 제안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며 거래하자고요. 김지영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직거래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안전하게 택배로 보내드리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딸은 이미 그녀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죠. 교묘하게 그녀의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사모님, 이런 귀한 물건을 어떻게 택배로 주고받나요? 저는 거래하는 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꼭 얼굴을 뵙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좋은 물건이 생기면 저한테 가장 먼저 연락 주세요. 저는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김지영의 탐욕이 결국 이성을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럼 만나 뵙죠. 라는 답장이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대한 돈줄을 놓칠 수는 없었던 거죠. 날짜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3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김지영은 기대에 부푼 목소리로 그날 꼭 뵙겠다고 했고, 딸은 저도 무척 기대가 되네요, 사모님. 이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딸은 정말이지 저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대담했죠. 호텔 라운지 예약은 이미 마쳤고, 우리가 앉을 중앙 테이블 주변의 다른 테이블들도 모두 우리 사람들로 채울 거라고 했습니다. 지영이의 SNS를 팔로우하는 지인들, 특히 지영이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낼 거라고 했어요.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줄 거라고 했죠.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으니 딸은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김지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고,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고, 자기를 멋있고 대단하고 부러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게 그녀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시선들 앞에서,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가 될 거라고 했죠.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김지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망신을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중계로 당하게 만드는 거였죠. 며칠 후 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영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고요. 확인해 보니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진이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특별히 옷을 새로 샀다고 한껏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친구들이 무슨 약속이냐고 물었고, 김지영은 비밀이라면서도 슬쩍 흘렸죠. 엄청난 재력가 사모님을 만난다고, 아주 큰 거래를 성사시킬 거라고요.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며 잔뜩 들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심하면서도 분노가 다시 치밀었습니다. 제 패물을 훔쳐 판 돈으로 명품을 사고 그걸 입고 또 다른 사기를 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김지영이라는 여자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죠. 딸이 마지막으로 제게 확인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할 거지? 되돌릴 수 없어. 이 복수가 끝나면 선우 오빠와는 정말 영원히 끝날 수도 있어. 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다고,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 아이는 죽었다고, 며느리의 거짓말에 놀아나 제 어미를 버린 순간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게 되었다고 말했죠. 딸은 긴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라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죠. 후회는 없을 거라고, 오히려 이걸 하지 않았다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 거라고요.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금요일 밤 저는 옷장을 열고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복수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딸아이와 함께 약속 장소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고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으며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퍼져 있었죠. 딸이 제 팔을 잡으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입술은 바싹바싹 말라갔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지만 막상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예약된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넓고 우아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커다란 통창으로는 복잡한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배경으로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곧 벌어질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안내를 받아 딸이 미리 예약해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라운지 거의 중앙에 있는 자리였어요. 주변의 모든 테이블이 다 보이는 위치였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도 이곳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죠. 여기가 바로 오늘의 무대라고요. 정말 완벽한 무대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주변 테이블을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딸이 섭외해둔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그저 우아하게 차를 마시러 온 손님들 같았지만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녹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였죠. 2시 45분이 되자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영의 SNS에서 자주 봤던 그녀의 친구들이었어요. 딸이 보낸 익명의 메시지를 받고 온 것이 분명했죠.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구경꾼들이 모두 모인 셈이었죠. 2시 55분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곧 온대요. 라고 속삭이더군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드디어 끝낼 시간이 온 거죠. 정확히 약속 시간인 3시 라운지 입구에 김지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최고로 치장했더군요. 값비싼 원피스를 입고 최신 유행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있었으며 화장은 전문가에게 받은 듯 완벽했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나온 것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추억이 담긴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죠. 김지영은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구매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곧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쥘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으며, 눈은 욕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조용히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지영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죠. 제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차갑게 울렸고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영도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동그래졌죠. 제가 그녀가 예약해둔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구매자가 나인 건 몰랐니? 그 순간 김지영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환하게 빛나던 미소는 돌처럼 굳어졌고 동그랗게 뜬 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손에 쥐고 있던 보석함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겨우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라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든 보석함을 턱으로 가리켰죠. 제가 말했어요. 어디 내가 그렇게 팔아치우고 싶어 하던 내 추억들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김지영은 화들짝 놀라며 보석함을 등 뒤로 황급히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아이가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신호와 동시에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화 버튼이 눌러졌고 몇몇은 실시간 방송을 켰으며 김지영의 친구들도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죠.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김지영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며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왜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계획된 함정인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오해예요. 어머니, 이건 정말 오해라고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죠.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와르르 쏟아부었죠. 김지영이 중고 거래 앱에 올렸던 모든 판매 글들을 컬러로 인쇄한 것들이었습니다. 비치 반지 사진, 진주 목걸이 사진, 순금 열쇠 사진이 하얀 테이블보 위에 어지럽게 펼쳐졌어요. 제가 물었죠. 이것도 오해니? 이 글씨도 내가 쓴 게 아니니? 김지영은 아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친구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게 뭐야 세상에. 지영이가 시어머니 물건을 훔쳐서 팔았다는 거야?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실시간 방송 댓글 창에도 저 사람 누구냐, 대박 사건이다 같은 글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죠. 딸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떨리지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새언니 김지영은 시어머니께서 갑오로 물려주신 폐물을 중고로 팔아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호텔 파티를 즐긴 사람입니다. 라운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김지영의 친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모든 휴대폰 카메라가 김지영의 무너지는 얼굴을 더욱 가까이 비췄죠. 김지영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지영이 팔려고 했던 모든 폐물값을 합한 금액이었죠.
그걸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위자료야. 김지영이 수표를 보며 눈이 커졌지만 감히 손을 뻗지 못했어요. 주변의 수많은 시선이 불화살처럼 자신에게 꽂히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팔아버린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추억이었고 우리 집안의 역사였다. 이제 내가 그 돈으로 내 미래를 샀으니 내 아들 인생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라고 차갑게 말했죠. 김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실시간 방송 시청자들은 댓글로 김지영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죠.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김지영이 가장 사랑하던 타인의 시선 앞에서 그녀는 시어머니 물건이나 훔쳐 파는 비열한 사기꾼으로 영원히 낙인 찍힌 겁니다. 딸과 함께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김지영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세상이 온통 그 이야기로 뒤집어졌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벌어진 그 사건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그 영상이 올라갔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김지영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죠. 호텔 라운지 패물녀라는 끔찍한 별명까지 붙었더군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그녀의 계정은 하루가 다르게 팔로워들이 떠나가며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녀에게 협찬하던 브랜드들도 서둘러 계약을 해지했고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화려한 이미지는 정말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가장 원했던 방식으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선우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이 왔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로 시작하는 애원의 문자도 수없이 왔지만 하나도 읽지 않았죠. 며칠 후 딸아이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우가 결국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김지영은 모든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다고, 모든 게 완전히 끝났다고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죠. 온 세상에 공개된 명백한 증거 앞에서 선우도 더 이상 아내를 감싸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선우가 서 있었어요. 문을 열자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죠. 눈은 핏발이 서서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며칠째 안 깎은 듯 거뭇했으며 옷차림도 평소답지 않게 잔뜩 구겨져 있었습니다. 선우가 저를 보자마자 외쳤죠. 엄마.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라며 그 차가운 현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애틋한 사랑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제가 말했어요. 일어나라.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엄마 말씀을 믿지 않은 것, 끝까지 지영이 편을 들었던 것, 엄마를 외롭게 했던 것,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빌고 또 빌었죠.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으려 했죠. 선우가 다급하게 문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저 정말 용서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요. 엄마와 아들이라는 그 따뜻했던 관계는 이미 내가 버린 순간 끝났다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죠. 선우는 울먹이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다고, 그때마다 내가 선택한 거라고, 이제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선우가 한참 동안 서서 흐느끼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죠. 며칠 후 저는 붉은 벨벳 패물 상자를 들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산소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잔디 위에 나란히 선 비석이 보였고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으며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패물 상자를 열어 하나하나 꺼내보며 말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빛이 반지를 손에 쥐니 그 차가운 감촉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반지에 담긴 의미를, 대대로 이어져 온 그 소중한 마음을 제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돈으로 바꿀 낡은 물건으로만 봤죠. 저는 패물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비석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상자를 넣고 다시 흙으로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패물들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여기서 어머님과 함께 영원히 쉬게 할 거라고요. 제가 독백했죠. 어머니, 제가 다 태워버렸습니다. 가족도 관계도 소중했던 전통도 모두 제 손으로 불태워버렸다고,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요. 제 마지막 존엄성을 지켰으니까요. 시원한 바람이 제 눈물을 닦아주듯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으며 하늘은 더없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께서 다 이해한다고, 애썼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죠. 산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걸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지켜야 할 가족도 없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 끝에는 오롯이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아갈 듯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됐으며, 오직 제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죠.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섞인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늘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운 후에야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또 다른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후회도 밀려왔죠. 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복수를 완수하기 위해 제가 치른 대가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모든 것을 불태운 파멸의 끝에서, 그 고독 속에서 찾아온 서늘하고도 완벽한 자유가 거기 있었습니다.